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왜 세금 고지서에 내 이름이 있어? 2,300만 원이라고. 엄마, 명의만 잠깐 빌린 거잖아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반년 동안 밤잠도 못 자며 손주를 키워준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저는 오늘 제 딸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은퇴 후 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딸의 한마디로 망가졌거든요. 제가 평생 쌓아온 존엄과 자존심이 젖병 하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6입니다. 23세 결혼해서 평생 교사로 살았죠. 35년을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수업을 빠뜨린 적 없었어요. 제 삶 전부가 학교였고, 집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남편과 함께 제주 한 달 살이를 꿈꿨어요. 가방 안에는 여권과 모자, 그리고 그동안 미뤄둔 행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엔 설레서 잠도 못 이뤘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43년을 남의 인생만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내 시간이 오는구나. 남편과 함께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어디를 먼저 갈지 계획했습니다. 제주 올레길도 걷고 해변에서 일출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기로 했죠. 그런데 출발하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엔 딸 수진이가 울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겨우 생우석 달 된 손주 준호가 안겨 있었죠. 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긴급 복귀 명령이 났어요. 안 가면 자르겠대요. 한 달만 봐줘요. 진짜 딱 한 달만이야.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워킹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 가방을 도로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정수는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자식이 먼저지.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그 한 달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요.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음에 가면 되지. 딸은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며 황급히 회사로 떠났습니다.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젖병을 소독했어요. 생우석 달된 아기는 2~3시간마다 분유를 먹어야 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어요. 손주 준호는 밤에 1시간마다 깨서 울어댔습니다. 징징거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통에 저는 단 한순간도 푹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밤마다 아기를 안고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죠. 겨우 눈을 붙이면 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사 생활 35년 동안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66이었습니다. 제 손은 분필 대신 분유통을 잡고 있었고 제 귀엔 파도 소리 대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남편은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여행은 언제 가나? 이러다 늙기만 하겠어. 저도 알고 싶었어요. 대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손주를 재우고 나면 새벽 3시였고 다시 5시엔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노후인가? 친구들은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조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달이랍니다.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딸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모성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손주가 제 손가락을 꼭 쥐면 다 잊혀졌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 작은 손에 속아서
제 인생을 계속 밀었던 겁니다. 밤마다 준호는 1시간에 한 번씩 깼어요. 징징거리다가 울고, 달래면 잠깐 자다가 또 깼습니다. 수면 부족에 정신이 몽롱했어요. 어느 날은 가습을 켜놓고 깜빡 잠들 뻔했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2달이 또 지났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던 딸의 목소리가 점점 당연해졌어요. 엄마, 이번 주만 더요.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연함 속에 갇혔죠. 어느 날 친구 윤선자가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영자야, 나 지금 발리야. 너도 같이 오기로 했잖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언제쯤 내 것이 되는 걸까요? 선자는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저는 밤새 깨는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조금만 배가 고파도 징징거렸습니다. 제 손목은 건초염이 와서 아팠고, 허리는 디스크 직전이었어요. 손주 준호가 조금씩 자라면서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야 했는데, 그날따라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러다 손주만 남고 우리 둘 다 병날 것 같아. 당신 요즘 얼굴 봐. 완전히 늙었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또 울고 있었거든요. 그 울음소리가 제 인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일까? 35년을 일했는데 은퇴 후엔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잖아. 밤에 한숨도 못 자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러 3달, 넉 달, 5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1달은 어느새 6개월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어졌죠. 66이 75처럼 보이더라고요. 교사였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늙은 부모 하나만 남았습니다. 손톱은 깎을 시간도 없어서 갈라져 있었고 옷은 늘 분이 얼룩투성이었어요. 속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김영자는 어디로 간 거지? 밤마다 깨서 우는 아이 때문에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만성 피로에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어요. 이러시다간 큰일 납니다.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위험해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체온계가 38도 5를 가리켰어요. 아이는 연신 끙끙거리며 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징징거렸어요. 황급히 딸한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애가 너무 열이 높아.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도현 씨가 퇴근하면 갈게요. 그런데 사위 도현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이의 열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38도 7, 39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혼자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66의 몸으로 생후석 달 된 아이를 안고 뛰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징징거리며 울었죠.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비 15만 원, 약값 3만 원. 모두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비 18만 원 들었어.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돈은 다음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사위 도현이 나타났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애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저희도 돈 벌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속으로 외쳤죠.
내 엄마는 어디 있는데? 나는 누구의 엄마인데? 너희 부부는 둘이서도 애 하나 못 키우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유리창에 비친 채 얼굴을 봤어요. 초췌했습니다. 눈 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날 밤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나 자신을 버리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며칠 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이젠 충분히 했잖아. 그만하고 우리 여행 가자. 나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준호가 할머니 없으면 불안해해요. 어떡해요. 아직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 속으로 생각했죠. 너는 나 없으면 안 불안하니. 내 고통은 중요하지 않니? 하지만 또 짐을 풀었습니다. 제 인생보다 딸이 먼저였으니까요. 손주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에 다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식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럼 어쩌라고? 딸이 힘들다는데 손주를 어떻게? 저는 울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밤마다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우는 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잔 지 반년이 넘었다고.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기쁜 소식이긴 했죠. 그런데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엄마, 이번 달부터 제가 팀장이 돼서 회식도 많아질 것 같아요. 조금이 또 얼마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달이 1년이 되는구나. 친구 선자가 또 사진을 보냈어요. 이번엔 파리의 에펠탑 앞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고 그림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부부가 들떠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엄마, 청약 당첨됐어요. 기쁜 일이긴 했죠. 젊은 부부가 집을 장만한다는데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잠깐만 엄마 명의로 계약해도 될까요? 제 이름으로 하면 대출이 안 나와서요. 엄마는 신용도 좋고 집도 한 채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딸이니까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뭐. 나중에 명의 이전하면 되죠? 금방이에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딸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차마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새 집에 엄마 방도 만들게요. 그 말에 속으로 생각했죠. 내 방은 필요 없어. 난 그냥 여행 가고 싶을 뿐이야. 밤에 푹 자고 싶을 뿐이야. 2달 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였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2,300만 원이었죠. 제가 가진 집 때문이 아니었어요. 딸 부부가 당첨받은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겁니다. 손에 든 고지서가 떨렸어요. 이건 제 1년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판이었어요. 황급히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딸은 당황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작은 일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냥 서류상 문제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했죠. 이번엔
사위 도연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동의했니? 세금까지 내라고. 동의한 적 없어. 사위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가족 간에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명예 이전하면 어머니한테 돈 드릴게요. 지금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효녀는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밤마다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우는 아이를 돌보며 제 건강을 다 잃었는데 이제는 제 재산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이었죠.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에 쥔 서류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내 자식이야? 나를 이렇게 이용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는 게 남편 정수도 화가 났는지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당장 손주 돌려보내고 우리 갈 데 가자. 2,300만 원이면 우리 1년 생활비야. 하지만 저는 또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내 딸인데, 내 손주인데.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부터 준호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 좀 대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새 집 때문에 돈이 좀 빠듯해서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명의를 도용해서 세금 폭탄을 안겼으면서 이제는 손주 육아비까지 달라고요. 게다가 딸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엄마, 그리고 준호가 돌진하면 어린이집 보낼 건데 그때까지만 더 봐주세요. 아, 그리고 어린이집비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 뒤 친구 선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영자야, 인생은 내가 쓰는 마지막 여행기야.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의무야.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렴. 너 언제까지 밤잠도 못 자면서 남의 아이 키울 거니? 내 건강은 어떡하고? 내 꿈은 어떡하고?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보모였고, 손주의 할머니였고, 남편의 아내였을 뿐이죠. 저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젠 내 인생을 다시 써야겠다고. 다음 날 세무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어요. 명예 도용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하면 범죄예요. 특히 세금 문제까지 발생했으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 가족이 날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밤마다 징징거리며 깨는 아이 때문에 건강을 잃었고, 이제는 재산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은 여전히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준호는 내일부터 너희가 알아서 봐. 딸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엄마, 미쳤어요? 가족끼리 고소를 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족을 배신했잖니. 엄마 명의를 몰래 쓰고 세금은 엄마한테 떠넘기고 밤마다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우는 아이 돌보게 하면서 내 건강은 생각도 안 했잖아. 게다가 육아비까지 달라고?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넌 엄마가 필요할 때만 찾았지. 엄마가 힘들 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반년 넘게 밤잠도 못 자면서 애 키웠어. 이제 그만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딸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위 도연이가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금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육아비도 안 받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변호사 선임했어. 딸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준호는 어떡해요?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 우는 건 뉘우쳐서가 아니라 곤란해서겠지. 수진아, 준호는 너희 아이야. 너희가 키워. 3달밖에 안 됐다고? 그럼 너희가 더 책임져야지. 왜 66살 늙은이한테 맡겨? 나도 사람이야. 나도 자고 싶고 여행 가고 싶어. 며칠 뒤 여행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떠날 참이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여행을 떠나는구나. 남편 정수가 물었어요. 정말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는 못 기다려요. 반년 넘게 밤마다 깨서 오는 아이 돌봤어요. 이젠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친구 선자한테 전화를 걸었죠. 선자야, 나 제주도 갈 거야? 같이 가자? 선자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출발하는 날 아침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주 준호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준호가 할머니 없으면 밤에 더 많이 울어요. 어떡해요? 준호는 제 품에서 징징거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엄마니까 내가 키워. 밤에 1시간마다 깨도 내가 돌봐.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딸이 울부짖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회사 다녀야 해요. 승진했다고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도 35년 일했어. 이제 쉬고 싶어. 밤마다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우는 아이 돌보게 하면서 내 건강 망가뜨렸잖아.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공항에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예요? 지금 어디 가요? 나 여행 가. 내가 그렇게 미뤘던 여행 말이야. 반년 넘게 미룬 내 인생 말이야. 엄마, 제발 그건 아니죠. 준호는요? 준호는 너희 아들이야. 너희가 키워.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딸은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차분히 말했죠. 미안하단 말 이제 그만해. 그 말 듣기엔 내 인생이 너무 길었거든. 내 건강과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면서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자가 공항에서 저를 반겼어요. 드디어 왔네, 김영자.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로 달려갔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35년 교사 생활, 40년 아내 생활, 37년 엄마 생활을 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제야 밤에 푹 잘 수 있겠구나. 며칠 뒤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저희가 직접 키워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밤에 1시간마다 깨서 올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66살에 이걸 하셨구나. 저는 37살인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죄송해요. 세금은 도연이가 다 갚았어요. 명의도 이전했고요. 고소는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고소 취하할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딸이 깨달았으니까요. 밤마다 깨서 우는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선자한테 말했습니다.
선자야, 이제 진짜 여행 시작하자. 선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벌써 시작했잖아. 3달째 되는 날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파도가 발을 적시더군요. 바다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괜찮아. 나는 나로 살기로 했으니까. 66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부서지듯 내 지난 인생의 후회도 함께 흩어졌습니다. 밤에 푹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어느 날 딸이 준호를 데리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 올렸어요. 이번엔 그 무게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손주가 웃으며 제 얼굴을 만졌어요. 그 웃음이 이번엔 진짜 사랑스러웠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화 풀렸어요? 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화를 푼 게 아니야. 나를 찾은 거지. 수진아, 너도 이제야 알았지? 밤마다 깨서 우는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직접 키워보니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1시간마다 깨서 울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걸 반년 넘게 하셨어요? 그것도 66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야. 내 건강과 내 인생을 잃어버린 시간. 내 꿈을 잃어버린 시간.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부탁하지 않을게요. 대신 가끔 보러 와도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찾을 때만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할 때 할머니가 되고 싶어.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니? 그리고 준호는 너희가 키워. 어린이집 보내든 육아휴직 쓰든 너희가 해결해.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엄마, 도연이가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책임지고 키울게요. 지금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손님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주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십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손주 돌보다가 허리 망가졌어요 라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당신 건강과 당신 인생이 가장 소중해요. 오늘도 저는 해변을 걷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66년 만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밤에 푹 잘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주 바다는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